그다음에 또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부분이 대책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아서 뭐 투자하는 거 뭐 이거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이것도 좀 까탈스러워져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써야 된다라는 거. 네. 그렇죠? 그렇게 추가가 됐죠.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건 뭐 해줘야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살면서 필요한 일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있었고 1억 범위 내에서 한다고 얘기하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요. 네. 여심 심사 특별 승인? 네. 이게 뭐예요? 요거는 좀 일단 생활안전자금이 어떤 대출인가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살다 보면은 지금 대출 다 막혀 있는데 내가 뭐 몸이 아파요. 아니면 또 아들내미 공납금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잖아요. 여기는 여기서 정의하는 거는 의료비라든지 교육비 또는 다른 은행에 있는 대출을 이제 상환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 살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이 용도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정의를 내렸고요. 네. 그러면 1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LTV DTI 비율이 뭐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하여튼 대출 받는데 1억까지 못 받아요. 연간. 연간 1억 원이라는 얘기는 뭐 올해 지금부터 받았으면은 내년 요 시점에서는 또 1억도 받을 수 있어요. 연간 1억 원이니까. 그리고 동일 물건별. 내 집이 여러 다주택장이 여러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한 물건당 1억 원까지만 되는데 그러면 2억 3억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그 연간 한도와 상관없이 여신 심사 특별 승인을 받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지금 의료비 1억이 아니라 3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뭐 진단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근거를 제시하면 여신 심사 특별위에서 저기 심사를 해서 1억 연간 한도 적용하지 않고 그 실 가격을 LTV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죄송한데요. 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네. 좀 전에 이주비 부분 한 네. 번만 다시 여쭤볼게요. 네,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의문이 가실 거라 네. 사실 전 질문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1주택 보유 세대가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이주비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냐가 질문이었잖아요. 네. 그럼 여기 1주택 보유 세대라고 하는 게 이 재개발 하나만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질문에서 기존의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러니까 물건이 하나 더 있는 거 이거를 2주택이지. 2주택일 때에 그렇죠.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냐 이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는 집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주를 하는 재개발이 있는데 요 이주비에 대해서 대출을 추가 이주비를 받으려고 하면 네. 갖고 있는 이 집을 이거 입주하고 나서 이걸 2년 이내에 팔겠다라는 약정을 맞습니다. 해야만 네. 추가 이주비를 주겠다 이 내용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1주택 보유자가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추가 이 내용 말 자체가 네.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1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이주비 받은 다음에 나중에 들어가서 팔라고 내 집을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오케이. 그래서 예. 이렇게 까다로운 질문을 해야 예.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1주택 플러스 재개발, 1재개발인 자가 추가 이주비를 받기 위해서는 네. 이 재개발로 지어지는 새 집 이후에 네. 기존 주택은 2년 팔겠다고 약정 2년 이내에 팔겠다고 약정을 해야 추가 이주비를 준다.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할게요. 이해했습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쭉 얘기 나오다가 어디로 가야 되냐? 2주택자는 일단 2주택 이상자는 규제 지역 내에서 일단 대출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었고 그러면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죠? 아 그거 참 여기가 이제 핵심 부분인데 사실 네. 다주택자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에서 많이 배려를 해서 뭐 한도도 늘려주고 같은 거는 뭐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다주택자가 사실 좀 문제예요. 그러면 다주택자가 정말 대출을 그러면 전혀 못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2주택 이상 그 보유 세대를 다주택자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대출이 세대에서 다주택자가 세대가 있어가지고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뭐 LTV, DTI를 뭐 10%씩
강화시키고 막 그랬는데 그런 조건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다주택자는 무조건 과거에 대출이 있든 없든 예? 실거주를 가든 안 가든 그다음에 기존 주택을 모두 다 처분한다. 처분하거나 이거 하겠다. 이래도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안 해주겠다가 규제 비율이. 그래서 규제 지역 내에서는 LTV 비율이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받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좀 한 4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다주택자는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 외에서는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아까 규제 지역이라는 게 아까 조정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이잖아요. 그거 이외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할 경우는 다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도 임대사업자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담보로 제공하려는 주택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인 경우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내가 담보로 제공하려는 주택이 이미 있어요. 있는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속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LTV DTI 규제 비율을 적용하는데 예를 들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투기적인 경우는 LTV 40%, DTI 40%고 담보 제공 주택이 규제 지역 외에서 구입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뭐 LTV 60%, DTI 50%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물건지 기준으로 네. 된다는 거죠. 대출이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주택구입이 아까 같이 생활안정자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택구입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뭐 꼭 1억 원 한도가 아니라 특별 승인을 받으면 투기적인 경우 예를 들면 40%까지 승인을 받으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잠깐만요. 저 죄송해요. 제 말을 자꾸 끊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여쭤보는 설명 거야. 잘 못하는 거예요. 1번에 지금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인 경우에 LTV 40, DTI 40이 적용된다는 게 내가 다주택 있는 게 규제 지역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 안에 집이 2채가 있어요. 근데 신규로 구입하는 게 안 되죠. 규제 지역 외에서 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안산에 가서 집을 사요. 그러면 여기 LTV 40, DTI 40이 적용된다는 아니죠. 게 그거는 규제 지역 외니까 밑에 거. 그러니까 60에서 예, 50. 이게 뭐냐면 신규 구입하는 주택에 LTV 60, DTI 50이 적용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인데 40, 50 적용된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아까 제 생활안전자금 받는다든지 원래는 신규로 구입할 때는 안 되고 뭐 아까 제가 생활안전자금 받을 때 내 지역이 투기적이다. 그러면 40% 이내에서는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냥 그러면 근데 지금 생활안전자금이 아니라 신규로 구입할 때 대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출 받을 때 신규로 구입하려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신규로 구입하는 지역에 대출을 비율을 적용을 받는 거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때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LTV DTI가 적용이 된다. 그치. 그러니까 나는 그 질문이 이게 담보를 그 얘기네.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2주택인데 이 2주택이 투기 지역에 있는 건데 새로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살 수도 있지만 내 집 담보를 받아서 그 집 대출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럼 1번 사례 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저 집엔 대출을 안 받고 살래요라고 살 경우에는 이때는 40% 40%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 거기에 있는 걸 담보받아 사게 되면 60에서 50 정도가 되니까 유리한. 그럼 뭐 당연히 당연한 그쪽 거 근데 이제 사면 되겠네. 여기는 이 투기적이는 뭐 10억이 넘을 거고 뭐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작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그러면 LTV가 내가 갖고 있는 집에 대한 LTV가 더 크니까 그렇죠. 신규 취득은 아니니까 일단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40까지는 해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집 담보 살고 있는 자가가 대출이 없다. 10억짜리라고 하면 4억까지 나오는 거고 내가 안산에 가서 살려고 하는데 안산에 있는 집은 예를 들어 2억 5천 3억짜리야. 그러면 그건 3, 6, 18에서 1억 8천밖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거 4억 대출 일으켜가지고 그거를 일시불로 다 사도 되는 거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지를 기준으로 대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이야기하면 그 얘기예요.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 오피스텔 있다면 그 물건을 담보로 해서 그 물건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활용하면 되고요. 아까 좀 얘기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임대사업자 대출 활용하면은 그러니까 이주택자라도 할 수 있다. 자, 이 방법 3번은 그러니까 지금 2주택자 이상이 이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다시 정리해 드리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대출을 받을 때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2주택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상가, 건물,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니까 그 물건 담보로 상가담보대출, 오피스텔 담보대출, 빌딩 담보대출로 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임대사업자 대출을 LTV 40%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건 아까 얘기하실 때 임대사업자 대출은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만 빼고. 네, 빼고 나머지만 그렇게 나머지는 된다. 다 된다. 여기 또 그러니까 복잡한 게 뭐냐면 무주택자는 또 임대사업자가 뭐 이거는 투기과열지구도 되는 거예요. 네. 무주택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무주택자는. 질문은 네. 2주택자 이상이니까 네, 그러니까. 2주택자 이상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할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규제 지역 지역 이외에서는 외에 살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다음에 또 볼까요? 전세 자금 대출에 관련된 얘기가 쭉 있었는데 일단 아까 대부분 다 이야기했던 것 같고 다주택자의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바뀌었죠. 예. 그래서 뭐 소득 대한 부분도 들어간 것 같고. 예, 그 지금 주택 보유수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 뭐 분양권, 입주권 같은 경우는 보유수에 안 들어간다. 네, 대출 받을 때는. 말씀드렸고요. 네. 이 요거는 이제 전세자금들은 깔끔하게 얘기하면 무주택자는 이 기존과 똑같아요. 그 소득과 상관없이 소득이 없어도 대출 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자는. 네. 근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주택이 하나 있어요. 네. 하나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받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은 있을 수도 있죠. 뭐 같이 네. 살고 있는데 뭐 어디 뭐 남편이 뭐 그렇죠. 딴 데 간다든지 막 이럴 경우에는 받은데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 해주겠다. 너희 돈 많지, 돈 많이 벌고 있잖아. 주택도 있고 이런 사람한테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고 다주택자는 무조건 넌 집도 많은데 무슨 전세자금 대출이야. 그래서 다 막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서울보증하고 도시보증주택공사가 있는데 네. 요거 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도시보증 공적보증기관이 도시보증과 주택공사고요. 네. 서울보증은 사적보증기관이에요. 그래서 공적보증기관만은 이제 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대출이 가능한데 1억 원 초과인 경우 1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근데 서울보증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데 뭐 풀어줄 것 같아요. 앞으로 줄 것 같다. 네. 자, 일단은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제 소득 기준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부합산 1억 원이 초과가 되면 안 된다. 그렇죠? 2주택자인 경우에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하나 봐야 될 게 대출 연장. 연장. 네. 이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연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 이 기준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기존에 이제 전세자금 옛날에는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 다주택자든 뭐하는 주택이 있든 상관없이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해줬었잖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만기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만기가 돌아오면 이분들은 연장이 되느냐 이것이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예. 무주택자들은 뭐 종전같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주택 신경 쓸 거 없고요. 1주택자도 당초 이렇게 요건에 같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내 개정 규정에서 소득은 1억 원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연장이 돼요. 1주택자는. 연장은 된다. 네. 1주택자는. 네. 근데 2주택자는 네. 굳이 너 연장을 하려면 네. 2년 이내에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주택자인데 전세자금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한 주택만 남겨놓고 두 주택을 처분해. 그러면 연장해줄게.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이거 누가 이거 해? 팔란 얘기네. 전세자금 대출 받지 말란 얘기. 전세자금 대출 상환하고 응. 잠깐만 상환을 하고 그렇죠. 받아 상환해야 상환하고 되는 거죠. 반전세나 월세로 돌아가겠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이 규제에 대해서 말이 많아. 어떤 부분에서 말이 많냐면 다주택자를 옥죄는 건 맞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다주택 적폐 막 안 좋은 의미로 얘기하지만 이주택이 예를 들어 강남에 뭐 10몇 억짜리 주택 2주택이면 엄청 자산가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강남에도 다세대 주택이 있고 그렇죠. 수기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에도 뭐 주택가액 2, 3억 이내에 그런 소액 주택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두 채 갖고 있어도 다주택이고 이런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나온 비판이 고액 전세와 이 소액의 다주택자들이 과연 누가 이 어떤 이 무주택은 계속 고액 전세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제가 보니까 임대사업자를 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집에 한 채 있고 네 채 갖고 있는데 4개를 다 임대사업 등록을 해요. 그럼 이거는 주택 소유에 포함이 안 돼요. 안 되면 한 주택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조건에 맞게끔 뭐 대출 조건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사업자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사실 열려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년 내 처분 조건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안 좋은 지금 안 팔리고 있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손실을 엄청 감내하고 팔아야 지금 올해도 수도권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로 올해 누적 상승률 보면 인천이나 이런 안산이나 이런 쪽은 마이너스거든요. 안 올랐어요. 오히려 빠졌단 말이에요. 사실 양극화가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에 어쩌다 잘못 물려가지고 집 여러 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규제에 따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전세자금 대출은 뭐 규제 지역이다 규제 지역 아니다 적용 상관없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서울에 와서 서울 들어와 살면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야 될 때 안산에 물려 있는 집 두 채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못 받아서 월세 살아야 되는 그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역시 우리 강 소장님이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뭐 대출을 알아보긴 알아봐야 되는데 뭐 일일이 은행을 방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은행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뭐 은행별로 조건도 다 다르고 단어도 어렵고 용어도 어렵고 젠장 이해도 겁나게 안 되고 거기다가 대출 상품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자 아까 뭐 말씀 잠깐 해주셨듯이 뭐 이런 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살짝 힌트 주셨는데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신 우리 독자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사실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 상담하려고 가면 보통 적어도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바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짜증도 나고 번호표 대기하고. 아 그렇지. 근데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고 부동산 중개업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상당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자료주면 야 DTI DS도 나오고 나 얼마까지 대출 되고 뭐 이런 거 속신하게 하는 게 없을까? 좀 나도 바랬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막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떤 유형이냐면 첫째는 받으려면 이제 주거래은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또 가까운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거래하는 부동산의 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상담사가 있어요. 그분들을 이제 상담사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잘 모르니까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에 금리 비교 사이트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인터넷 금리 비교 사이트를 좀 찾아 들어가 봤어요. 네. 그러니 금리나 이제 대출 한도면서는 다 나오는데 어떤 사이트 같은 거 대부분 보면은 그러면 어떤 은행이라고 뭐 신한은행은 신한은행 뭐 국민은 이렇게 몇 프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A은행 그러면 어쩌란 얘기예요. A은행인데 그러면 어떤 은행인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적사항 넣어.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이래서 뭐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네네. 우연하게 뭐 이렇게 자꾸 공부하고 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래가지고 한번
들어가 본 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네. 제가 좋습니다. 직접 들어가 봤고 네. 들어가서 해보니까 무슨 은행 몇 프로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DTI, DSR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사이트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영어로 하면 안 되니까 핀마트라고 있어요. 핀마트. 요새 핀테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핀테크. 핀마트라는 이 사이트명인데 FANMART. 네. .co.kr. 네. 거기에 들어가셔 보면은 그 은행별로 그 금융사별로 이제 보험회사도 다 나와요. 그리고 보험회사까지. 대출 뭐 왜냐하면은 이제 자격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대출 금리 한도가 한눈으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보여요. 네네. 오. 그리고 이분이 이거 여기 갖고 있는 KCB라고 해가지고 네. 신용평가 기관이잖아요. 네네. 거기서 자료를 갖고 와요. 그래서 내 정보를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각 은행별로 그 금리를 이제 지금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놓은 모양이에요. 딱 넣으면은 그 자료를 갖고 DTI, DSR 뭐 이런 것도 다 나오고 내가 어느 은행이 지금 싸고 놀란 게 다른 사이트는 A은행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네. 신한은행 이렇게 다 나와 구체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들어가 보면은 제가 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일단 개인인 경우는 이제 회원을 일단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인 경우는 부동산 중개업소 회원을 가입을 해요. 일단 가입하면 이제 가입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이제 내가 정말 자기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는 거 한번 해보세요. 네. 금리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구입하는 물건지 등록하고 당신 소득 얼마 기본적으로 넣을 게 항목이 많지는 않아요. 그걸 넣으면 어차피 KCB에서 딱 오는 거기 때문에 딱 해서 엔터 딱 치면은 은행별로 다 나와요. 대단하네요. 그렇게 제대로 된 금리 비교 사이트네요. 네. 이런데 뭐 국토부에서 예전에 그 금리 비교 그 어디죠? 국토부가 아니지. 그 어디더라? 하여튼 금리 비교 사이트를 정부 차원에서 뭐 만든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걔들은 말만 하고 여기서 이런 좋은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해 주니까 도움이 될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저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네. 하나는 중도 상환 수수료에 관련된 부분들도 여기서 언급이 되나요? 거기는 그런 건 안 나오죠. 그런 건 안 나오고 예. 대출 실행시킬 때만.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들어가서 이제 신용 정보 넣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불이익 같은 건 없나요? 원래 신용 정보 조회 자체가 네. 아무리 10번 20번 해도 네네. 그 신용 조회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떨어지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은 있어요. 한꺼번에 이제 외국으로 튈 사람,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신용 등급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요줄이 떠가지고 이 사람들은 심사를 더 깐깐히 해요. 그 등급은 자체가 그대로인데, 뭐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블랙리스트로 올라간다. 그냥 더 꼼꼼히 보는 거죠, 촘촘히. 그렇군요. 일단은 핀마트 저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가서 금리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우리 집 대출로 추가 대출이 되는지도 좀 알아보고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9.13 대책 나오고 추석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은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든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시장의 문의들을 좀 다니고 있는 것도 현재 추세입니다. 이게 어떻게 향방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찌됐든 지금까지 부동산을 계약하셨던 분들 또는 실수요자 차원에서 이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 이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 결혼하셔야 되는 분들, 기타 다양한 분들이 실제 이 세상에 같이 존재를 하고 있죠. 이분들이 이번 대책에 의해서 피해자가 되시지 않도록 저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 대출을 꼼꼼하게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몇 개의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원래 이런 방송이 네. 뭐 전문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라 내가 궁금했던 부분 몇 개 알면 그 1시간. 그럼요. 그럼요. 예. 그게 포인트죠. 예. 네. 뭐 이거 사실 방송이니까 쉽게 아는 거지. 이거 안 그러면 또 맨 땅에 찾아서 공부하려면 머리 아프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효율적인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오랜만에 또 나오셔서 해주셨는데.
하여튼 자꾸 바뀌면 자주 뵀는데 자꾸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뀌니까 행정 낭비도 있고 이 관련되는 부서들 맨날 야근하고 예. 그 고객들 혼동되고 예.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안 될 때 잘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예언할게요. 또 네. 바뀝니다. 제가 이거 내용이 지금 사실 방송 보신 분들이 굉장히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래서 되게 불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를 갖고서 방송을 했는데요. 이 자료 전문을 조금 공개해도 좋냐라고 여쭤봤고요. 오케이 하셨기 때문에 제 유튜브에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료는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을 전에 받아서 블로그나 카페 등에다가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일단 이 내용이 또 바뀌게 되면 또 그때 가서 바뀐 걸 업데이트 하셔야겠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는 이 내용으로 해서 참고하셔서 보실 수 있게끔 올려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한 수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졌으니까 환절기에 건강 관리 잘하시고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